차가운 공기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값비싼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화려했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 빛 아래 세 여자의 그림자가 날카롭게 대립하며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정적을 깬 것은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그녀의 언니 강유라의 목소리였다. 절대 안 해요.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는 남자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머니. 강유라는 잘 다듬어진 손톱을 신경질적으로 바라보며 소리쳤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와 혐오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JBBB 그룹의 후계자 권태민 회장과의 약혼은 그녀에게 황금 티켓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티켓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과 함께 최 여사는 초조한 듯 소파 팔걸이를 문지르며 딸을 달랬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유라야, 제발 진정하렴. 이건 우리 집안의 명운이 걸린 문제야. 권 회장님이 저렇게 되신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제2야베이뷰 그룹과의 연을 끊을 수는 없어. 네가 아니면 이 결혼을 할 사람이 없잖니. 그럼 그냥 파혼하면 되잖아요. 식물인간이 된 남자를 평생 간호하며 살 수는 없어요. 제 인생은 어떡하라고요. 이제 막 피어나려는 제 인생을 저런 남자 때문에 망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화려한 미래가 잿더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최 여사의 시선이 조용히 구석에 서 있는 다른 딸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늘 그랬듯 존재감 없이 서 있었다. 화려한 언니 유라의 그늘에 가려져 그녀는 언제나 배경의 일부였다. 아름다운 유라가 빛이라면 서연은 그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도 같았다. 최 여사의 눈빛이 번뜩이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 최 여사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목소리는 뱀처럼 서연의 발목을 감아왔다. 유라와 최 여사의 시선이 동시에 서연에게 꽂혔다. 그 순간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다가올 운명을 직감한 것이다.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최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평소에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던 어머니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기묘한 친절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이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우린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내 언니는 이미 다른 곳에 혼담이 오가고 있으니 이 상황을 해결할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서연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목소리는 간신히 기어나왔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 끔찍한 진실을 자신의 귀로 직접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유라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설마 서연이를 저 대신 보내려는 건 아니시죠? 쟤를요, 권태민 회장.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애를 자위비셔비디. 그룹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속아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유라의 말에는 서연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서연은 그저 그림자 같은 동생일 뿐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어차피 지금 권 회장은 의식도 없어. 결혼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진행할 거야. JW 그룹 쪽에서도 지금은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해. 중요한 건 강 씨 집안의 딸이 권 회장과 결혼했다는 사실 그 자체야. 그게 너든 서연이든 무슨 상관이겠니? 최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정했다. 이미 모든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듯 했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마치 거대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언니 대신 한 번도 본 적 없는 식물인간과 결혼하라니. 그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라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다. 싫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서연은 처음으로 반항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거실의 무거운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하지만 그 말은 최의 여사와 유라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최 여사의 얼굴에서 거짓 친절함이 싹 가시고 본래의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다.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니 이 집에서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언니처럼 집안에 도움이 되기를 했니? 아니면 네 앞가림이라도 제대로 하기를 했니? 이건 명령이야. 넌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해. 그게 네가 이 집에서 태어난 유일한 존재 이유니까. 최 여사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유라 역시 비웃음을 흘리며 거들었다. 어차피 너한테는 과분한 자리 아니니 JW그룹의 안주인 자리야. 비록 남편이 식물인간이긴 하지만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 너 같은 애를 누가 거들떠보기나 하겠어. 차라리 잘된 일이지. 그림자 같은 너한테는 의식 없는 남편이 딱 어울리네. 서연은 두 사람의 잔인한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유라의 성공을 위한 발판 가족의 필요를 위한 예비 부품. 그녀 자신만의 인생, 그녀 자신만의 꿈은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다. 최 여사는 서연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결정된 거다. 내일 당장 자이비 그룹 비서실에 연락해서 결혼 준비를 서두르라고 할 테니 너는 얌전히 준비나 하고 있어. 괜한 소란 피워서 일을 그르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만약 네가 거부한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끝장이고 그 책임은 전부 내게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최 여사는 유라의 팔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샹들리에의 차가운 빛이 그녀의 하얀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운명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그녀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결정되어 버렸다. 강서연이라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강유라의 대용품 가족의 희생양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곧 권태민이라는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이다.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남자애. 밤이 깊어갔지만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은 일들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지독한 현실이었다. 그녀의 미래는 이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버렸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으로 향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앨범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몇 장 붙어 있었다. 대부분의 사진 속에서 그녀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항상 활짝 웃고 있는 유라의 옆에서 혹은 뒤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다. 마치 유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배경 소품처럼 사진 속 어린 자신을 보며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부터였을까? 그녀의 삶이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들러리였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 정점을 찍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은 인생 전부를 언니의 대용품으로 바쳐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권태민. 그녀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려 보았다.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냉철한 카리스마와 천재적인 경영 능력으로
JW 그룹을 이끌던 젊은 총수. 사진으로 본 그의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깊은 눈매에는 어딘지 모를 고독함이 서려 있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니 어쩌면 그와 자신은 닮았을지도 모른다고 서연은 생각했다. 한 사람은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다른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둘 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독한 운명에 내몰렸다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우스웠지만 그에게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최 여사는 아침 일찍부터 JW 그룹 측과 통화를 하며 결혼 일정을 조율했다. 유라는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 쇼핑을 하러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오직 서연만이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다가올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JW 그룹에서 보낸 차가 집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의 고급 세단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최 여사는 서연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가서 절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처음부터 권 회장의 약혼자였던 것처럼 행동해. 알겠니?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차에 오르자 유라가 창가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더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차는 조용히 서울 시내를 달려 JW 그룹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앞으로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 차갑고 거대한 저택에서 의식 없는 남자와 함께 어떤 나날들을 보내게 될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웠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JW 그룹 본사 빌딩의 회장 비서실. 서연은 딱딱한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권태민 회장의 비서인 김 비서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강서연 씨 맞으십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최 여사님께는 말씀 들었습니다. 강유라 양의 건강 문제로 약혼자인 서연 씨께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다고요. 그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무적인 어투를 유지했다. 어딘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지만 지금은 회장의 안위가 최우선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가 시킨 대로 유라의 대역을 연기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서툰 연기는 전문 비서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는 서연에게 몇 가지 서류를 내밀었다. 결혼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혼전 계약서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십시오. 김 비서는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계약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권태민 회장의 법적 보호자로서 그의 재산과 건강을 관리하며 그의 상태에 차도가 없을 경우를 대비한 몇 가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수많은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결혼 계약서라기보다는 마치 관리인 계약서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역할은 아내가 아니라 JW 그룹의 후계자를 돌보는 보호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씁쓸함을 느끼며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강서연. 그녀의 이름 세 글자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서연은 다시 채 올랐다. 이번에 차가 향하는 곳은 권태민 회장이 머물고 있는 저택이었다. 이제 그곳이 그녀의 새로운 집이자 감옥이 될 터였다.
차가 거대한 철문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꾸어진 정원과 웅장한 저택의 모습을 드러냈다.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돌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와 하녀들이 일렬로 서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김 비서가 그녀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오늘부터 이곳이 사모님의 거처입니다. 회장님의 병실은 2층 동쪽 끝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집사에게 말씀하십시오. 사모님. 그 낯선 호칭이 서연의 귀에 박혔다. 그녀는 아직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김 비서의 안내에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따라 걷는 내내 벽에 걸린 수많은 그림과 장식품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이곳은 그녀가 속한 세상이 아니었다. 마침내 김 비서가 한 방문 앞에서 멈춰 섰다. 회장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는 문을 열며 말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각종 의료기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놓인 침대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권태민.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였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굳게 닫힌 입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력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잘생긴 이목구비와 다부진 체격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두려움, 연민, 원망, 그리고 아주 약간의 호기심. 앞으로 이 남자와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 그녀의 희생은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밤새 뒤척이던 서연은 거대하고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부드러운 실크 시트가 몸을 감쌌지만 포근함 대신 감옥의 속박처럼 느껴졌다. 어젯밤 권태민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사가 안내해준 방으로 돌아왔다. 그 방은 그녀가 평생 살았던 집의 거실보다도 더 컸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 넓은 공간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아침 햇살이 두꺼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긴 빗줄기를 만들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였다. 짐이라고는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기에 갈아입을 옷도 마땅치 않았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에 서 있던 나이든 집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일어나셨습니까, 사모님?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그는 서연을 사모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눈빛에서는 어떤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의 안내를 따라 끝없이 이어진 것 같은 복도를 지나 1층의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의 규모는 그녀를 또 한 번 압도했다. 2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식탁 위에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서연이 자리에 앉자 하녀들이 조용히 나타나 음식을 나르고 물을 따랐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소리가 없었고 그들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향한 그들의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미묘한 시선을. 혼자서 먹는 아침 식사는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그녀를 이방인 취급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성에 갇힌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식사를 마친 서연은 다시 2층 권태민의 방으로 향했다. 그곳만이 이 집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있어야 할 장소처럼 느껴졌다.
그곳에 있는 남자 역시 그녀처럼 고독했으니까 그가 누워있는 방은 어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의료기기의 기계음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서연은 어제 앉았던 그 의자에 다시 앉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간호는 전문 간병인이 하고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그의 상태를 체크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그의 곁을 지키는 것뿐. 오전 내내 그녀는 말없이 그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잠든 것 같기도 하고 깊은 고뇌에 빠진 것 같기도 한 얼굴. 저 단단해 보이는 이마 아래, 저 굳게 닫힌 눈꺼풀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의 영혼은 이 육체 안에 갇혀 세상을 보고 있을까 아니면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까? 상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김 비서가 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다. 사모님, 결제하셔야 할 서류입니다. 그가 내민 것은 권태민 회장의 치료와 관련된 지출 결의서와 저택 유지비에 관한 서류들이었다. 모든 서류의 최종 승인란에는 보호자 강서연의 서명이 필요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그저 JW 그룹이 만들어 놓은 권태민 회장의 합법적인 보호자라는 역할에 맞춰 움직이는 인형에 불과했다. 김 비서는 그녀의 서명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용건을 마쳤다는 듯 몸을 돌렸다. 잠깐만요. 비서님, 서연이 용기를 내었며 그를 불렀다. 김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회장님은 항상 저렇게 주무시기만 하나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없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을 찾는 사람처럼 가늘게 떨렸다. 김 비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의료진의 보고에 따르면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의식 수준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김 비서가 나가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이곳에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저 언니의 대타로 가족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곳에 앉아있는 것뿐이었다. 살아있는 마네킹처럼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서연의 하루는 똑같이 반복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텅 빈 식탁에서 밥을 먹고 권태민의 방으로 와서 저녁까지 그를 지키다가 다시 텅 빈 침실로 돌아가 잠이 들었다. 하녀들은 여전히 그녀를 유령처럼 대했고 집사는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복도를 지나다가 하녀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들은 서연이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진짜 약혼자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했다던데 어쩌다 저렇게 그림자 같은 사람이 대신 들어왔을까 그러게 말이야.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얼마나 황당해 하실까. 자기 아내가 바뀌었다는 걸 알면 말이야.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서연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숨을 고르며 애써 눈물을 참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가짜라는 것을, 대용품이라는 것을, 이 저택의 누구도 그녀를 진정한 안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쩌면 권태민이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권태민의 방에 남았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방 안은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그녀는 이 정막을 깨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녀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저기요, 권태민 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목소리는 어색하게 떨렸다. 당연히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저는 강서연이에요. 당신의 아내가 된 사람이요. 원래는 제 언니가 당신과 결혼할 사람이었는데 사정이 좀 생겨서 제가 대신 오게 됐어요. 황당하죠? 저도 황당해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독백하듯 이야기를 쏟아냈다. 처음에는 횡설수설했지만 말을 할수록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늘 언니의 그늘에 가려져 살아야 했던 서름,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가져보지 못했던 과거를 이야기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녀의 이야기를 의식 없는 그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청자였다. 어떤 비난도 동정도 없이 그저 조용히 들어줄 뿐이었으니까. 한참을 이야기하던 서연은 문득 그의 서재가 떠올랐다. 집사가 저택을 안내해줄 때 지나쳤던 곳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거대한 서재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제, 경영, 역사, 철학, 그리고 문학까지. 그의 지성과 취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이었다. 서연은 책장을 둘러보다가 낡은 동화책 한 권을 발견했다. 그녀가 어릴 적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하지만 유라가 망가뜨려 버렸던 바로 그 책이었다. 그녀는 책을 꺼내 들고 다시 그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높은 성에 외로운 왕자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야기에 몰입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기계음만 가득하던 차가운 방이 그녀의 목소리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책을 읽어주는 것은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매일 오후 그녀는 그의 서재에서 책을 한 권씩 골라와 그의 곁에서 읽어주었다. 때로는 소설을, 때로는 시를, 때로는 역사책을 읽었다. 그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할지 몰랐기에 그저 그녀가 읽고 싶은 책을 골랐다. 그것은 그를 위한 행동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지독한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그녀 자신만의 방법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있을 때였다. 주인공이 알을 깨고 나오는 유명한 구절을 읽는 순간 그녀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보았다. 너무나도 순간적이고 작은 움직임이라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숨을 죽이고 그의 손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었다. 그녀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다. 방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권 회장님 손가락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하지만 달려온 의사와 간호사는 그의 상태를 체크한 뒤 고개를 저었다. 사모님, 그건 무의식적인 근육 경련일 뿐입니다. 이런 상태의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의식의 회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은 냉정했다. 하지만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히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경련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목소리에 책의 구절에 반응하는 것 같은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욱 열심히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말을 걸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이 차가운 성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쓸모없는 대용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만이 그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 희망이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있었다. 의사가 다녀간 후에도 서연의 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분명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권태민이 반응했다는 강한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 작은 희망의 불씨는 그녀를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주변을 의식하고 모든 것을 날카롭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의심은 권태민을 돌보는 교대 간병인 중 한 명에게서 시작되었다. 유독 젊고 불안한 눈빛을 한 여자였다. 서연이 사고 당일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냥 갑작스러운 브레이크 고장이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자세한 건 잘 몰라요. 그녀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고 마치 온 대본을 읊는 것 같았다. 서연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다른 간병인이나 저택의 직원들은 사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안타까움을 표현했지만 그 여자에게서는 오직 불안과 공포만이 느껴졌다. 서연은 그 간병인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이 방에 있을 때면 필요 이상으로 긴장했고 종종 복도 구석에서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작은 의심은 서연을 행동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권태민의 사고에 대해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인터넷 뉴스 기사들은 모두 빗길 과속으로 인한 브레이크 파열 추정이라는 경찰의 초기 발표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뿐이었다. 더 깊은 정보를 원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서연은 김 비서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일부러 김 비서가 저택에 들르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에게 다가갔다. 비서님, 혹시 회장님 사고 관련 공식 보고서를 저도 볼 수 있을까요? 남편이 어떻게 다쳤는지 아내로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김 비서는 잠시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갑자기 사고 보고서를 찾는 그녀의 행동이 의아했지만 아내로서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음 날 관련 서류에 사본을 가져다 주었다. 대외비 문서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사고 현장 사진 차량 감식, 결과 목격자 진술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꼼꼼하게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러다 그녀의 눈이 한 부분에 멈췄다. 사고 당일의 날씨 기록이었다. 보고서에는 사고 시각 약한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그녀가 몰래 찾아본 기상청 데이터에 따르면 그날 그 시간에는 국지성 호우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였다. 이슬비와 폭우는 운전 조건에 엄청난 차이를 만드니까 작은 불일치였지만 그것은 서연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다른 부분들도 면밀히 살폈다. 차량 블랙박스는 심하게 파손되어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었다. 또한 유일한 목격자는 멀리서 차량이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불운한 사고로 종결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JW 그룹 본사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회장실 바로 아래층 부회장. 박진우의 사무실은 그의 야심만큼이나 넓고 화려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권태민이 사라진 지금 제베비 그룹은 서서히 그의 소나귀에 들어오고 있었다. 부회장님, 이사님들 모두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박진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권태민의 충직한 후배이자 유능한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가면 뒤에는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검은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권태민 회장의 오랜 측근들과 박진우가 최근 자기 사람으로 심어놓은 새로운 이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박진우는 회의를 주재하며 유창하게 발언을 이어갔다. 회장님의 쾌유를 비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였다. 권태민이 평소 신중하게 접근하던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었다. 권태민의 측근인 한 이사가 즉시 반대하고 나섰다. 부회장님, 그 사업은 회장님께서 사업 타당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류하신 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박진우는 기다렸다는 듯 부드럽게 응수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회장님께서 계셨다면 당연히 추진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합니다. 회장님에 대한 충성심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교묘한 말에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표결은 박진우의 뜻대로 진행되었다. 권태민의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중립적인 이사들이 박진우의 설득에 넘어가면서 프로젝트는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만족스러운 듯 시계불을 붙였다.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이사회를 장악하고 권태민의 사람들을 하나씩 쳐내고 마지막에는 권태민을 법적으로 경영 불가 상태로 만들어 회사를 완전히 차지할 계획이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저택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곱씹을수록 의문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다 그녀는 온실 근처에서 저택의 운전기사와 경비원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날 말이야, 사고 현장 근처에서 못 보던 검은색 세단이 서성이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다던데. 쉬 조용히 해. 괜히 그런 말 하고 다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있어. 몰라, 김 기사도 그 일 이후로 갑자기 그만뒀잖아. 가족 병간호 때문이라는데 누가 그걸 믿어. 그들의 대화는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검은색 세단, 갑자기 그만둔 김 기사.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권태민을 죽이려 했고 그 배우는 진실을 은폐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곧장 권태민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그저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아니었다.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암살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표적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까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감시자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가족은 애초에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유일하게 떠오르는 사람은 단 한 명 김비서였다. 그는 비록 차갑고 의심이 많아 보였지만
권태민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진짜인 것 같았다. 문제는 그가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가짜 아내. 그녀가 하는 말을 그가 곧이곧대로 들어줄 리 없었다.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그 불안한 눈빛에 젊은 간병인을 떠올렸다. 그녀가 바로 이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첫 번째 열쇠일지도 모른다. 서연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다. 더 이상 두려워하며 숨어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이제 권태민의 아내였다.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을지라도 이제 그녀는 그의 곁을 지켜야 할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보호자로서 그를 위협하는 어둠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끈질긴 방역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켜줄게요.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서연의 결심은 확고했다. 불안에 떠는 젊은 간병인 최 간호사.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 서연은 며칠 동안 조용히 최 간호사의 동태를 살폈다. 그녀의 근무 시간, 휴식 시간,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그녀는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신중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서연은 최 간호사가 근무를 마치고 저택 뒤편의 작은 정원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일부러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에 놀란 최 간호사가 황급히 담배를 끄며 일어섰다. 최 간호사님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요. 밤 근무하느라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서연은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잔 건넸다. 최 간호사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에게 서연은 고용주이자 어려운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직접 차를 타서 건네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아닙니다, 사모님. 괜찮습니다. 최 간호사는 허둥지둥 차를 받아들었다. 서연은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따뜻한 찻잔을 쥔 채 입을 열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해줘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비난이나 추궁이 아니었다. 그 말에 최 간호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는 듯 됐다. 서연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최 간호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모님은 왜 그렇게 회장님을 위하시는 건가요? 원래 약혼자도 아니셨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경계심이자 시험이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나는 언니 대신 이곳에 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무섭고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저 방에 혼자 누워있는 사람을 매일 보다 보니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나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서연의 진심 어린 대답에 최 간호사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사고 당일 회장님의 진정제 투여량을 평소보다 조금 늘리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별일 아닐 거라고 운전 중에 잠시 졸음이 오게 하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런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마침내 터져나온 고백이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진정제 투여량 조작. 그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누가 그런 지시를 했나요?
서연이 묻자 최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모르겠어요. 병원 상급자 통해서 전달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액의 돈을 받았어요.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만약 발설하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협박했어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서연은 그녀를 더 이상 몰아설 수 없었다.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지켜줄게요. 절대로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다치는 일은 없게 할게요. 서연의 따뜻한 말에 최 간호사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비록 배후를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거대한 첫걸음이었다.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명백한 증거. 무거운 마음으로 권태민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그의 침대 곁에 앉았다. 최 간호사의 고백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어둠의 실체를 느끼게 해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닌 진짜 그녀의 이야기였다. 어렸을 때 저만의 비밀 장소가 있었어요. 집 뒤뜰의 낡은 창고였죠.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저는 항상 그곳에 숨어서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어요. 그곳에 있을 때만이 제가 온전히 저 자신일 수 있었거든요. 언니의 동생도 부모님의 실망스러운 딸도 아닌 그냥 강서연으로요. 당신도 그런 곳이 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꺼내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그의 감긴 눈꺼풀 사이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려 관자놀이를 적시는 것을. 서연은 숨을 멈췄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손가락의 움직임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감정의 반응이었다. 그녀의 이야기에, 그녀의 외로움에 그의 영혼이 반응한 것이다. 그는 듣고 있었다.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에 흐른 눈물을 닦아주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이것은 희망의 빛이었다. 어둠 속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등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김비서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만 했다. 그녀는 곧장 인터폰을 들어 집사에게 김비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저택으로 와달라고 전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1시간 뒤 김비서가 딱딱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섰다. 서연은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문을 닫았다. 김비서는 그녀의 이례적인 행동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앉으세요, 비서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서연은 차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고 보고서의 날씨 조작 문제, 운전기사와 경비원이 나누던 대화, 그리고 방금 전 초에 간호사에게서 얻어낸 진정제 투여량 조작에 대한 증언까지. 그녀의 말에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냉철한 사실 관계 분석만이 존재했다. 김비서의 표정은 그녀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굳어졌다.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듯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자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권태민의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하며 수많은 정적들을 상대해왔다. 그는 서연의 말이 단순한 망상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회장님은 듣고 계세요. 제 말에 반응하셨어요. 조금 전에는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의사들은 믿지 않지만 저는 확신해요. 그는 저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비서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서연이 내놓은 정황 증거들과 그녀가 주장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의 이성은 눈물 같은 비과학적인 증거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충성심은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위험이 있을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앞에 있는 강서연이라는 여자는 그가 처음 만났던 어리고 불안해 보이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짧은 시간 안에 놀랍도록 변해 있었다. 침착하고 지적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주군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권태민에게서 항상 봐왔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신 내용들 제가 비밀리에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서연에게 충분했다. 의심 많은 그가 직접 나서서 조사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거대한 진전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성 안에서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첫 번째 아군이 생긴 것이다. 김비서는 방을 나갔다. 그는 자신의 채 올라타자마자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권 회장님 사고 파일 원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특히 사고 당일 병원 기록과 현장 주변 CCTV 전부 다. 그리고 박진우 부회장 최근 동향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서연으로 인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강서연을 어리숙한 대타신부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어쩌면 쓰러진 왕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예상치 못한 기사일지도 몰랐다. 김비서와의 비밀스러운 동맹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서연은 더 이상 외로운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실렸고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김비서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자 저택의 고용인들 역시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서연이 만들어낸 작은 평화,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그 평화를 산산조각 낸 것은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였다.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강유라가 마치 개선장군처럼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어던지며 집사를 향해 소리쳤다. 내 짐은 알아서 방으로 옮겨놔. 그리고 당장 마실 것 좀 가져오고. 여긴 어쩜 이렇게 먼지투성이야. 집사와 하녀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갑자기 나타난 원래 약혼자의 행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유라는 콧방귀를 뀌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2층에서 내려오는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어머, 내 착한 동생. 아직도 여기서 소꿉놀이하고 있었니? 이제 그만하면 됐어. 이 집에 진짜 주인님이 돌아오셨으니까. 서여연은 계단 중간에 멈춰 서서 침착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예전에 강서연이었다면 언니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여긴 병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곳이야, 언니.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서연의 달라진 태도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비웃었다. 뭐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넌 그저 내 대용품일 뿐이잖아. 주제를 알아야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넌 당장 여기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그녀는 일부러 모든 고용인들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 서연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속셈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계단을 끝까지 내려와 그녀의 앞에 섰다. 난 권태민 씨의 법적 아내이자 보호자야. 그리고 언니는 이제 이 집과 아무 상관없는 외부인이고, 손님으로 온 거라면 환영하지만 소란을 피울 거라면 정중히 나가주길 바랄게.
서연의 차가운 말에 유라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때리려고 했다. 그 순간 서연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가녀린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유라는 꼼짝할 수 없었다. 폭력은 안 돼, 언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긴 환자가 있는 곳이야. 서연은 유라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돌려 권태민의 방으로 향했다. 더 이상 언니와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유라는 자신의 공격이 막히고 오히려 동생에게 압도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떼를 쓰기 시작했고 결국 원래 약혼자로서 회복을 돕겠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저택에 머무는 것을 허락받았다. 유라의 본격적인 행패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사사건건 서연을 방해하고 나섰다. 서연이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면 시끄러운 팝 음악으로 바꿔버렸다. 서연이 권태민의 식단을 꼼꼼히 챙기면 맛도 없는 환자식만 먹인다며 트집을 잡았다. 고용인들에게는 일부러 상반된 지시를 내려 혼란을 야기했고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떠넘기려 했다. 어느 날 오후 김 비서가 보고를 위해 저택을 방문했을 때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김 비서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우리 서연이가 뭘 알겠어요. 앞으로는 중요한 일은 저랑 직접 상의하세요. 제가 원래 태민 씨 파트너였잖아요. 하지만 김 비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유라를 지나쳐 서연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서재에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의 행동은 명확한 의사 표현이었다. 이 집의 안주인은 그리고 자신의 보고 대상은 오직 강서연 한 사람이라는. 유라는 무시당했다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서연을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유라는 새로운 동맹을 찾아 나섰다. 그녀의 레이더에 걸린 사람은 바로 JW 그룹의 부회장 박진우였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박진우가 자주 가는 고급 바를 알아냈고 우연을 가장해 그와 마주쳤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유라의 미모는 박진우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어머, 박 부회장님 아니세요. JW 그룹의 강유라입니다. 태민 씨 약혼자였던. 유라는 최대한 청초하고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박진우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강서연이라는 대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강유라 양. 이런 곳에서 뵙게 되는군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다. 유라는 와인을 마시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태민 씨가 저렇게 되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제 동생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서 저를 외부인 취급하지 뭐해요. 저는 그저 태민 씨 곁을 지키고 싶을 뿐인데. 부회장님, JW 그룹은 이대로 괜찮을까요? 경험 없는 제 동생이 회장님의 보호자라니 너무 불안해요. 박진우는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기꺼이 악마와 손을 잡을 여자였다. 박진우에게 그녀는 아주 유용한 장기말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걱정 마십시오, 유라 양. 저 역시 회장님과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라 양처럼 회사를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니 마음이 놓이는군요. 그들의 위험한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박진우는 유라에게 회사의 내부 정보를 조금씩 흘리며 그녀를 시험했고 유라는 그 정보를 이용해 서연을 더욱 교묘하게 괴롭혔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아직도 JW 그룹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저택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했다. 유라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날도 그녀는
술에 취해 늦은 밤에 귀가했다. 그리고는 곧장 권태민의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책을 읽어주던 서연이 놀라 그녀를 막아섰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유라는 서연을 밀치고 침대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누워있는 권태민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다. 권태민 씨, 대체 언제 일어날 거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지 알아. 이젠 하다하다 내 동생한테까지 무시당하는 신세가 됐다고 그냥 이대로 평생 잠이나 자버려. 그녀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조용한 방을 갈랐다. 서연은 경악했다. 아무리 의식이 없다고 해도 환자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서연은 유라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다. 당장 나가. 여긴 언니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권태민의 심박수를 나타내는 모니터의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했다. 삐, 삐, 삐 경고음이 방안을 날카롭게 울렸다. 서연은 보았다. 유라의 악담에 반응하는 그의 분노를. 유라는 경고음에 놀라 뒷걸음질 쳤고 서연은 그녀를 방 밖으로 완전히 밀어낸 뒤 문을 잠가버렸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다 괜찮아요. 거짓말처럼 모니터의 수치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강유라가 쫓겨난 후 권태민의 병실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안정을 되찾은 모니터의 수치는 단순한 기계의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안에 갇힌 영혼이 지른 무언의 비명이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은 채 그의 분노와 무력감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감정이 그녀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때마침 소란을 듣고 달려온 김 비서가 방 안에 들어섰다. 그는 굳은 얼굴로 모니터 기록과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전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다. 언니의 악담, 그리고 그의 격렬하게 반응했던 권태민의 상태까지. 그녀의 이야기에 김 비서는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다. 사모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회장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의사의 소견이나 과학적 증거를 넘어 그는 자신의 주군이 보내는 신호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리고 그를 위협하고 모욕하는 존재에 대한 깊은 분노를 느꼈다. 강유라, 그리고 그녀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그날 이후 김 비서와 서연의 공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칼날의 역할을 자처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사고 직후 갑자기 사라진 권태민의 전담 운전기사 김 기사를 찾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퇴사 사유는 가족 병간호였지만 그 시점이 너무나도 공교로웠다. 김 비서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서울을 떠나 지방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숨어 지내는 김 기사를 찾아냈다. 김 비서는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신이 직접 그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했다. 사모님께서는 저택을 지켜주십시오. 강유라 씨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김 비서는 밤을 틈타 조용히 김 기사를 찾아갔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만난 김 기사는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 보였다. 그는 김 비서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자리를 피하려 했다. 김 비서는 그의 팔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겁먹지 마십시오, 김 기사님.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회장님을 위해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제가 그리고 JW 그룹이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김 비서의 진심 어린 설득에 김 기사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공포에 떨며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공격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빗길을 달리던 권태민의 차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요하게 따라붙었다고 했다. 그리고 커브길에서 그 차가 의도적으로 권태민의 차 후미를 들이받아 중심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했습니다. 사고에 대해 입을 열면 모두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떠나라고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회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김 기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공포 속에서 기억해낸 검은색 세단의 일부 차량 번호를 김 비서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저택에 남은 서연은 강유라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언니는 그날 밤의 일로 기세가 한풀 꺾인 듯 했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누군가와 계속해서 비밀스러운 통화를 했고 서연이 다가가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곤 했다. 서연은 그녀가 박진우 부회장과 내통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위험을 무릅쓰고 유라의 통화를 엿듣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유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가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다. 첩보 영화에서나 보던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권태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가 되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 사이 박진우 부회장은 자신의 계획에 방해물이 생겼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정보원 병원에 심어둔 또 다른 인물으로부터 강서연과 김 비서가 사고에 대해 캐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다. 또한 자신이 밀어붙인 해외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자 회사 내에서 그의 입지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프로젝트의 실패 책임을 권태민의 오랜 측근이었던 재무담당 이사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그를 현장에서 즉시 해임해버렸다. 그것은 모두를 향한 경고였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피의 숙청이었다. 그 소식은 저택에 있는 서연에게도 전해졌다. 그녀는 박진우의 잔인하고 대담한 일 처리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희생시킬 수 있는 괴물이었다. 동시에 그는 서연에게도 무언의 경고를 보내왔다. 최고급 장미 꽃다발이 저택으로 배달된 것이다. 그 안에는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회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부디 무리하지 마시고 사모님 자신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더 이상 나서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다. 서연은 공포를 느꼈지만 오히려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녹음기를 수거했다. 녹음기에는 유라와 박진우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라는 저택 내부의 상황을 박진우에게 시시콜콜 보고하고 있었고 박진우는 다음 주주총회에서 권태민의 경영 능력 부재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임을 암시했다. 그날 밤 김 비서가 다시 저택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보고했다. 김 기사의 증언 그리고 그가 알려준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결과였다. 검은색 세단은 대포차였지만 그 차의 소유주로 등록된 유령 회사를 추적하자 자금의 흐름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진우 부회장의 최측근 비서가 관리하는 비밀 계좌입니다. 모든 증거가 박진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 비서는 관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와 인물 관계도. 그것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거미줄의 중심에는 박진우가 있었다. 서연 역시 자신이 확보한 녹음 파일을 김 비서에게 들려주었다. 두 개의 다른 장소에서 시작된 추적이 마침내 하나의 진실 앞에서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제
음모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했다. 박진우가 권태민을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살인을 계획했고 강유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에게 협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박진우는 이미 회사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고 법적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었다. 섣불리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했다가는 역으로 공격당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들은 거대한 괴물과 싸워야 했다. 허연과 김비서는 권태민의 서재에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이 모은 증거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두려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비서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정면 승부는 불리합니다. 적을 속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단 한 방에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서재 한쪽에 걸린 권태민의 초상화로 향했다. 그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냉철하고 강인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밀한 계획이었다. 괴물의 숨통을 끊을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낼 완벽한 계획. 그들의 방역은 이제 막 조용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박진우 부회장의 마지막 카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날아왔다. 그는 법원의 권태민 회장에 대한 성년 후 경애 시 심판을 청구했다. 식물인간 상태의 회장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지정하는 후견인 물론 그 후견인은 박진우 자신이 될 계획이었다. 이 그의 모든 법적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W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내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박진우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혼란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권태민 회장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려 했다. 법원의 심리 기일은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왔다. 서연과 김비서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권태민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이제 그를 단순한 환자로 대하지 않았다. 의식이 있는 동료이자 이 싸움을 함께 헤쳐나가야 할 동지처럼 대했다. 그녀는 박진우의 음모가 담긴 서류들을 그의 침대 옆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박진우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법원에 당신을 금치산자나 다름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신청했어요. 모두가 당신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제발 돌아와야 해요. 우리에겐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밤낮 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지쳐서 잠이 들 때도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희망과 절망 용기와 두려움이 그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메마른 땅에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그에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다. 기적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찾아왔다. 법원 심리를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늦은 밤이었다. 폭우가 창문을 거세게 때리고 있었고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그의 얼굴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그녀가 절망적인 심정으로 이제 정말 시간이 없는데 라고 속삭이는 순간이었다. 그가 조용히 눈을 떴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분명히 뜨여 있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잠겨있던 그의 눈동자는 아직 초점이 불분명했지만 그 눈은 분명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처음으로 마주쳤다. 몇 달이라는 시간의 벽을 넘어 마침내 태민,
씨,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성대는 거친 소리를 냈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다. 서연. 씨.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긴급히 달려왔다. 그들은 기적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각종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택은 오랜만에 희망과 흥분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권태민은 의사들의 질문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그의 상태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모두가 물러가고 방 안에 서연과 김비서 그리고 권태민 세 사람만 남았을 때였다. 권태민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명료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과도 같았다. 모든 것을 들었소. 그의 충격적인 말에 서영과 김비서는 얼어붙었다. 내가 쓰러진 직후부터는 아니었지만 당신이 강서연 씨가 내 곁에서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소. 모든 것을 들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당신이 나를 위해 싸워준 것도 박진우와 내 누이의 배신도 그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서연의 목소리는 그를 어둠 속에서 이끌어준 유일한 등불이었던 것이다. 그는 서연과 김비서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나는 아직 약한 척 연기할 것이오.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가 있는 것처럼. 적들은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믿게 만들어야 하오. 그들의 방심과 교만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오. 쓰러진 왕의 귀환. 귀환 그리고 그의 치밀한 방역 계획이었다. 서연과 김비서는 이제 그의 가장 중요한 공모자이자 배우가 되어야 했다. 서연은 그의 곁을 지키는 헌신적이지만 어리숙한 아내 역할을, 김비서는 회복된 회장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박진우의 지시를 따르는 유능한 비서 역할을 맡기로 했다. 며칠 뒤 권태민이 깨어났다는 소식은 박진우와 강유라에게도 전해졌다. 그들은 놀라움과 함께 일말의 불안감을 안고 저택을 찾아왔다. 그들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권태민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태민 씨, 정신이 들어요. 나 유라예요. 기억나요? 유라가 호들갑을 떨며 그의 침대로 달려들었다. 권태민은 그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한참을 바라보다가 서연을 향해 물었다. 누구시죠? 그의 말에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진우 역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살폈다. 박진우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회장님, 저 박진우입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뒤 제가 회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권태민은 박진우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 박 부회장. 그래, 기억나는 것 같군. 고생이 많았어. 그의 어눌한 말투와 불안정한 시선은 누가 봐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환자의 모습이었다. 박진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권태민이 깨어나긴 했지만 다행히도 예전의 총명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저런 상태로는 경영은커녕 일상생활도 어려울 터였다. 그의 성년 후경의 시 신청은 더욱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이제 이 게임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병실의 문이 닫히자 세 사람의 얼굴에서 연기의 가면이 벗겨졌다. 권태민의 눈빛은 다시 차갑고 날카롭게 돌아왔다. 예상대로군. 저들은 나를 완전히 끝난 사람 취급하고 있어. 김비서가 비장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법원 심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부회장은 예정대로 진행할 모양입니다. 권태민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이제껏 본 적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강서연 씨, 당신이 나를 구했소. 내 목숨도 내 회사도.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한 일은 그저 외로운 사람의 곁을 지켜준 것뿐이었다. 권태민은 다시 김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서 예전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저택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좋아, 이제 사냥을 시작하지. 권태민의 병실은 더 이상 단순한 치료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무너진 왕국을 되찾기 위한 비밀스러운 작전 지휘소로 변모해 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에 시달리는 환자였지만 문이 닫힌 병실 안에서 권태민은 예전의 냉철한 군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모든 것을 지휘하는 힘이 있었다. 그의 곁에는 서연과 김비서가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과 귀가 되어 저택 내부의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외부의 접근을 통제하는 문지기 역할을 했다. 김비서는 그의 손발이 되어 박진우의 감시망을 피해 물밑에서 충성스러운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완벽한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박진우를 단두대로 보내는 것이었다. 권태민의 첫 번째 전략은 기만이었다. 그는 박진우가 자신을 완전히 얕보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김비서를 통해 자신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며 경영 복귀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주식을 중립적인 신탁에 맡기고 요양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이 정보는 박진우의 귀에 정확히 전달되었다. 그는 자신의 스파이가 전화해온 보고를 받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나? 권태민은 이제 끝났어. 껍데기만 남은 허수아비라고.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법원 심리만 끝나면 JW 그룹은 완벽하게 그의 것이 될 터였다.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고 그만큼 그의 경계심은 허술해지고 있었다. 적이 방심한 사이 권태민은 서연을 위한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를 진정한 이 집의 주인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그녀에게 의지하는 약한 환자를 연기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 그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깊어졌다. 그는 저택의 주방장을 불러 서연이 어릴 적 좋아했다던 음식들을 매일 식탁에 올리게 했다. 그녀가 무심코 예쁘다고 말했던 정원의 꽃들은 다음 날 온실 가득 채워졌다. 그녀가 밤에 책을 읽을 때 눈이 피곤해 보이는 것 같다며 다음 날 세계적인 조명 디자이너가 저택을 방문해 그녀의 방과 서재의 조명을 전부 교체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놀란 것은 저택의 고용인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서연을 감히 대타나 가짜 사모님으로 여기지 못했다. 회장님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는 그녀는 이 저택의 유일한 여주인이었다. 유라의 행패에 시달리던 그들은 한결같이 친절하고 강단 있는 서연의 편이 되어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강유라는 이러한 변화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권태민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잠시 희망을 품었지만 그가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서연에게만 의지하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어머니 최 여사를 대동하고 다시 저택을 찾아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태민 씨, 정신 차려요. 당신 옆에 있는 애는 가짜라고요. 원래 당신과 결혼하기로 한 사람은 나 강유라예요. 저 애한테 속으면 안 돼요. 유라가 소리자 최 여사 역시 거들었다. 권서방, 우리 유라 말이 맞네. 자네가 아파서 잠시 기억이 혼미한 모양인데
원래 우리 집안과의 약속은 유라를 위한 것이었어. 권태민은 소파에 약하게 기댄 채 시끄럽게 떠드는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옆에 앉은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제 아내 강서연입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두 분을 모시고 나가게. 내 아내가 놀라는 것 같군. 김 비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두 사람의 앞을 막아섰다. 나가주시죠. 회장님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최 여사와 유라는 경악과 모욕감으로 얼굴이 새하얘진 채 방황제로 저택에서 쫓겨났다. 그것은 서연이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한 권태민의 첫 번째 복수였다. 이제 내부의 적은 모두 정리되었다. 권태민과 서연 그리고 김 비서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김 비서는 박진우의 비자금 내역과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다. 권태민의 충신들 역시 그의 신호를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했다. 일단 박진우의 뜻대로 법원 심리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법원이 박진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면 박진우는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의 승리를 공식화하고 권태민의 완전한 축출을 위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사형 집행장이 될 터였다. 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밤. 저택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권태민의 병실에는 서연과 그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더 이상 환자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앞에 똑바로 앉아 그녀의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두렵소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거대한 괴물과의 싸움을 앞두고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권태민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의 손에서는 강한 힘과 신뢰가 전해져 왔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일 우리는 우리의 것을 되찾을 거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내 남은 평생을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쓰겠소. 그것은 전쟁을 앞둔 장수의 맹세이자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치는 가장 뜨거운 고백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기사가, 그녀의 왕이 마침내 돌아왔으니까. 심판의 날이 밝았다. 법원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박진우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박진우 측 변호인단은 권태민의 회복 불가능한 인지 능력 손상을 입증하는 각종 의료 기록과 전문가 소견서를 제출했다. 그중 일부는 박진우가 매수한 의사들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었다. 서연은 피고 측 보호자석에 앉아 무지하고 걱정스러운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예상대로 법원은 박진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사는 권태민 회장에 대한 성년 후 경애시를 결정하고 박진우 부회장을 그의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법정 안에 있던 강유라와 최 여사의 얼굴에 노골적인 기쁨이 스쳐 지나갔다. 박진우는 언론 카메라 앞에서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회장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위선적인 인터뷰를 했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법적 승리를 거머쥔 박진우는 곧바로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 그는 JW 그룹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명목하에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의 진짜 목적은 주주들 앞에서 자신의 후견인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자신을 회장 직무 대행으로 추대하여 권태민을 완벽하게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성대한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JW 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임직원 그리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당의 공기는 기대와 불안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박진우는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 위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야망이 넘쳐 흘렀다. 그는 유창한 연설로 주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권태민 회장님께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여 부족한 저를 회장님의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는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마치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구원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의 연설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회장 직무대행 추대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를 통해 이 모든 상황에 마침표를 찍으려 했다. 이제 우리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 JW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순간이었다. 강당의 거대한 뒷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강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그는 휠체어에 앉아있지도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지도 않았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존재감은 강당 안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권태민이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죽은 줄 알았던 왕이 멀쩡한 모습으로 귀환한 것이다. 박진우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동공은 공포로 흔들렸고 입은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다. 단상 아래 있던 강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권태민은 그의 곁을 지키는 서연과 김비서를 대동한 채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또각또각. 그의 구두발 소리가 침묵에 잠긴 강당 안을 울렸다. 그는 얼어붙은 박진우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차갑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죽었다는 소문은 아무래도 과장이 심했던 것 같군. 그의 한마디에 강당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박진우 부회장,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주 재밌는 연극을 꾸몄더군. 하지만 이제 막이 내릴 시간이야. 그는 김비서에게 눈짓했다. 김비서는 단상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에 준비해온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자료는 운전기사 김 기사의 영상 증언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사고가 아니었다고 박진우의 사주를 받은 검은색 세단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살인 미수였다고 고백했다. 곧이어 스크린에는 박진우의 최측근 비서와 유령 회사 사이에 비밀스러운 자금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모든 화살이 박진우를 향하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박진우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권태민은 그의 발악을 비웃으며 마지막 증거를 공개했다. 서연이 목숨을 걸고 녹음한 박진우와 강유라의 통화 내용이었다. 회장님은 이제 끝났어. 주주총회만 끝나면 모든 게 우리 세상이야 라는 그들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우가 단상 위에서 주저앉는 순간 강당의 옆문으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올라와 넋이 나간 박진우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살인교사, 횡령 주가 조작. 그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권태민은 이제 시선을 울부짖고 있는 강율에게로 돌렸다. 그는 그녀가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에게 퍼부었던 악담이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재생했다. 그냥 이대로 평생 잠이나 자버려 그녀의 추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경악과 혐오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최 여사와 강유라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완벽한 사회적 파멸을 맞이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권태민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가 감돌았다. 그는 주주들과 언론을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더욱 투명하고 강력한 제재리류 그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주주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 그는 자신의 곁에 조용히 서 있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왕이 여왕에게 경의를 표하듯 그녀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내 강서연을 소개합니다. 제 목숨과 그리고 이 회사를 구해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강당안은 오글슈텔름 아플로디스멘타미와 카메라 플래시 세례로 가득 찼다. 시련을 이겨낸 왕과 그를 지켜낸 지혜로운 여왕.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길고 길었던 심판의 날이 마침내 그들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주주총회의 극적인 반격 이후 세상은 온통 제위그룹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박진우와 그의 공모자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도 명백해서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JW 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권태민 회장의 화려한 귀환을 축하했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신뢰를 얻게 되었다. 반면 강서연의 가족은 완벽하게 몰락했다. 박진우의 범죄에 가담했던 강유라는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최 여사와의 추악한 거래 역시 세상에 알려졌다. 그들의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호화롭던 저택은 빚쟁이들의 손에 넘어갔다. 한때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모녀는 이제 손가락질 받는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것은 그들이 서연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였다. 권태민의 저택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그곳은 차가운 성도 숨막히는 병실도 아니었다. 따스한 햇살과 사람들의 온화한 미소, 그리고 두 사람의 조용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진정한 집이 되었다. 고용인들은 이제 서연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녀는 명령하는 주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모두를 보살피는 진정한 안주인이었다. 권태민 역시 변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천재적인 경영자였지만 예전과 같은 냉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직원들을 더 아끼고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삶의 소중함과 사람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다. 그는 이제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서연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권태민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바로 서연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시작부터 거짓과 강요로 얼룩져 있었다. 진정한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낡은 껍데기를 먼저 벗어버려야만 했다. 어느 날 아침 권태민은 서연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은 의아했지만 말없이 그를 따라 나섰다. 변호사 앞에서 권태민은 2개의 서류를 내밀었다. 첫 번째는 강유라의 집안과 맺었던 원래의 약혼 계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하는 서류였다. 그는 과거의 모든 굴레를 깨끗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2번째 서류. 그것은 바로 서연과의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서류였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나자 이제 자신은 필요 없어진 것일까?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가는 것을 보며 권태민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묵묵히 서류 처리를 진행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그들은 다시 남남이 되었다.
침묵 속에서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이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자신은 원래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으니까.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끝났다고. 그때 권태민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짐을 싸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막아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저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그녀가 좋아하던 꽃들로 가득 찬 유리 온실로 그녀를 이끌었다. 해질녘의 노을이 온실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권태민은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노을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놀라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강서연 씨, 나는 당신의 언니 대용품과 결혼한 적 없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내게 빛이 되어준 목소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나보다 더 강했던 당신의 용기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따뜻함, 당신의 지혜, 당신의 모든 것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거짓된 계약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구해준 나의 여왕, 나의 공주님. 나의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전한 행복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권태민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아는 채 황홀한 노을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1년 후 저택의 정원에서는 그들의 첫 번째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늘 속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제2계위 그룹의 자선재단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사랑받는 여인의 행복과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여성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권태민은 아내의 곁을 지키며 더없이 행복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재계의 왕이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만의 여왕을 섬기는 가장 충실한 기사이기도 했다.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서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녀의 나지막한 물음에 권태민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그 질문은 내가 해야 할 질문이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거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테니까. 당신이 바로 내 세상이고 내 구원이요, 서연 씨.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련의 시간들과 그것을 이겨낸 깊은 신뢰,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별빛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밤.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은 그 어떤 아침보다도 눈부시게 빛날 것이었다.